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율이 자동차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에 대해 미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원래 없었던 것을 15%로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나 의약품은 더 많은 관세를 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원 960만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는 조만간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도입하겠다는 사망사고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국내 건설사 100곳 중 97곳은 단 한 번의 과징금만으로 1년치 영업이익을 다 날리거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사들은 재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장 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업계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온통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입에 쏠려 있습니다. 내일 미 연준 FOMC 마지막 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텐데 파월 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 경로를 어떻게 시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연준이 시동을 거는 기준금리 인하,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밤 뉴욕 증시가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거의 100%의 가능성으로 확신하는 0.25%포인트 인하가 이루어지면 작년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우혜영 LS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FOMC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이제 금리 결정이 됩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 0.25%포인트라고들 다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죠? 우혜영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25bp 인하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큰 폭으로 인하하기 어려운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일각에서 트럼프가 이제 크게 내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전반적인 의견을 동의로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 25bp로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bp 0.25%포인트 인하 그렇게 될 거란 전망 때문에 투자자들은 실제 인하폭보다는 파월 의장의 입, 그리고 내일은 점도표도 지금 나오는 거죠. 네, 3, 6, 9, 12 이 네 달은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는 달입니다. 경제 전망까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점도표다 보니까 올해 말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을 것이냐라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어느 정도 말에 금리 수준이 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연준 위원들은 아무래도 저희 시장 참가자들도 이미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은 들어오기 전에 각각 지역 연은에서 지역 경제 동향 같은 것도 다 보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살갗에 와닿는 데이터들을 보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는 점도표나 연준의 경제 전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이번 해서 0.25%포인트 떨어지면 연내 한 번 더 있을지 두 번 있을지 내년은 몇 번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지금 FOMC에 앞서서 금리 인하 좀 많이 해라 이른바 빅컷을 해라 그러는데 연준 이사들은 거기에 별 동요하지 않을까요?
동요를 해서는 안 되죠.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움직이기에는 사실상 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준 이사들이 7명이 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7명의 이사들 가운데 4명의 이사 내지는 의장, 부의장이 트럼프 손을 거쳤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 파월 의장도 첫 번째 지명, 의장 지명 당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네. 월러 이사, 바우만 부의장, 이번에 들어온 마이런 이사까지 트럼프가 지명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파월 의장은 뭐 그렇다 쳤을 때 나머지 3명의 이사들은 아마도 이제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들게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내겠죠. 예. 다만 그 외에 5명의 지역 연은 총재들과 나머지 이제 4명의 이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네. 중립적인 판단 하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인하 결정은 오케이인데 빅스텝으로 인하를 할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3명의 정도가 3명의 위원의 의견이 조금 과격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9명의 위원들의 의견들은 25bp로 아마도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혜영 위원께서 연준의 구성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 상임이사는 지금 7명이고 네. 지역은행 연은 총재 5명 포함해서 12명의 FOMC 참여하는데 그 7명의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타는 사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파월 의장 뺀다면 3명이네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분, 네. 이분이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이고 백악관의 경제 고문입니까? 경제 자문위원장입니다. 자문위원장입니까? 네네. 바로 지금 임명이 상원 임준을 받아서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구성이랄까, 연준의 뭐 내분도 있고 약간 정치적 긴장도 있고, 그러니까 연준의 결정이 우리가 0.25%라고 예상을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그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이런이라는 사람의 성향, 네. 이분은 어떤 분인 거예요? 뭐 정책적으로 트럼프 키즈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키즈. 네, 대학교 졸업하고 뭐 박사를 하고 이후에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일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젊고요. 그리고 네. 연준 이사의 사실 다른 이사들하고 아마 그 경력을 이렇게 해놓으면 최근 경력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라는 그렇지만 그 전의 경력들로 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경력이 짧은 분이 분명한 것 같지만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로는 관세 전쟁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아마 환율 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거다. 미국의 관심이. 그렇죠. 관세 그러면서 전쟁. 그 트럼프의 환율 쪽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마이런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오, 그게 그래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예. 스티븐 마이런이 썼던 보고서 한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인데요. 결국 이제 구조적인 약달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 내용이고 심지어 그것을 하면서도 미국의 통화를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달러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긴 만기에 이자 없는 채권을 찍어서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정말 트럼프의 마음을 그대로 이 연준의 분위기 내에 녹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트럼프의 재갈공명, 책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하나가 뭐냐면 휴직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자리를 휴직하고 갔어요. 그만 사표 안 내고? 휴직하고 간 거라서 그럴 지금 수도 있어요? 미국 역사상 연준이 1930년대에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행정부에 있던 사람이 이 연준으로 휴직을 하고 온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뭐 그럼 연준 이사를 언제까지 하길래 휴직하고 다시 혹시 연준 이사 뭐 연임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나?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마이런 이사가 들어오는 자리가요. 쿠글러 이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연 사임을 한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예. 네, 이사의 그 임기 측면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이제 임기가 있는 거고 그 임기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재지명이 될 경우에는 이후에도 이사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사를 안 한다면 다시금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는 쪽으로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올해 남은 회의에서는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강력하게 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1월까지만 채우니까 혹시 연임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 자리를 휴가 내고 다시 여기서 일을 한다?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미국에 지금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또 한 명의 이사, 리사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압박을 했는데 법원에서 뭐 직무를 유지해도 되겠다. 이번 FOMC 결정도 참여를 그러면 하게 되나요?
네, 이번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 같은데 지금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금리 같은 거 함부로 그렇게 내리지 말고 저희가 안개가 많이 꼈을 땐 자동차 우선 속도를 늦춰놓고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요. 마치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그런 의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금리 지금 함부로 막 비컷을 하거나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신중하게 얘기를 하죠.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하자고 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과거에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쳤다라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해임안 발의를 뭐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했고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 DC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2대1로 해임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뭐 그걸로 끝나지는 않겠죠. 트럼프 대통령 뭐 대법원까지 최고법원까지 가겠죠. 네, 뭐 그럴 끝나지 수도 있고요. 않겠죠? 결국은 큰 판으로 보면 결국은 FOMC라고 하는 것의 내부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3명 지금 자기 사람이 있는 이사 중에 7명 중에 3명이 있는 건데 이 안에 이제 자기의 입김을 좀 트럼프는 늘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트럼프가 1기 때 사실 트럼프 정책의 장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보통 기억하는 게 3저입니다. 3저. 유가가 낮았고요. 예. 물가가 낮았고요. 바이든에 비해서요. 예.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는 저금리를 선호할 거고 저금리를 통해서 본인이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미국 경제 균열 없다라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마저 리사 쿡마저 해임이 됐으면 본인이 임명을 해서 7명의 이사 판도를 확 트럼프 쪽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법원이 막았네요. 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사들이 과연 결정을 어떻게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제 최종 결정이 되면 내일은 금리를 낮추면서 미래 과연 어떻게 할 건가 내년까지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0.25%포인트 베이비 컷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반응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지금 주가나 금리나 환율에 좀 많이 녹여져 있습니다. 연내 한 번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대신 연내 추가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결정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추가 인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네, 연내에 추가적으로 10월과 12월 회의에서 추가 인하를 할 거냐라는 거겠죠.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표가 발표가 될 텐데 기존의 전도표에서는 연내 2번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이번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기존의 6월에는 2번 인하, 50bp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인하를 하면서 전도표를 바꾸겠죠. 추가적인 인하를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이번 인하 제외하고 추가적인 인하 2번 더. 그러니까 연내 75bp 인하로 바뀐다라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요.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대해서도 3번 인하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차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3번, 내년 3번 해가지고 6번 인하를 좀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실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인하에 대해서 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빅컷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추가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과격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생각보다 결정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표에서 내년도까지 금리 몇 번 내릴 건데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입을 보겠죠.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인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도비시 할 것인가, 아니면 호키시 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시장은 반응할 거다. 그래서 결정 자체보다는 그러한 좀 정성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멘트 그런 거에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이번에 포함해서 많으면 3차례 0.25%포인트씩 그리고 내년에도 3차례 인하 전망이 지금 주가에 그동안의 상승 동력으로 다 작용해 왔는데 근데 하루 전에 보니까 뉴욕 증시는 조금 이제 경계감을 보이면서 뭐 차익 실현을 좀 했겠죠. 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를 좀 보이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올해 75bp, 내년 75bp를 뭔가 시사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꺾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결국은 그 문제가 뭐로 돌아가냐면 지금 미국 경기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하나는 제가 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최근에 AI 붐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 경기의 펀더멘탈과 주식시장 사이에 이격은 좀 발생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도 워낙 많이 풀리고요. 예. AI에 대한 거는 향후의 기대감이 워낙 많이 반영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AI 투자가 지금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미국이 1년 동안 실질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서 한 6분의 1 정도가 AI 관련된 투자가 드라이브하는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AI에 관련된 뭐 전력이나 이것까지 좀 더 범위를 넓히면 한 40% 정도의 증가분이 지금 AI 관련된 투자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노동시장 지표는 분명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동향. 씻고 있는데요. 예. AI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시그널의 형태의 영향도 있을 것 같지만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그것과 관련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AI 기업들이 보통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내 이윤이라던가 유보금 같은 것들로 자기 돈으로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기업들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나와서 자금 조달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기업들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한꺼번에 자금 시장으로 몰려버리면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저희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금리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낮춰주면 그것을 좀 달래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게 결국은 AI 부분과 이 AI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저는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면 AI 투자의 어떤 지속성, 열풍이 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시장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도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영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75bp 내년 75bp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LS증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십니까? 좀 아니면 좀 이렇게 가기에는 미국의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네, 기존의 전망을 낸 것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이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연준의 시각은 내년이 아닌 내후년쯤에 예.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기준금리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 있는가일 겁니다. 네. 이 말인즉슨 계속해서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예. 이 얘긴즉슨 중립금리의 거의 위에 있는 수준. 중립금리 붙어 있더라도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립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 한 3.0% 정도로 지금 3% 전망을 하고 정도? 있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3번, 내년 3번이기 때문에 3.0까지 내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너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린다라고 했을 때 한두 차례 좀 덜 내려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성장 측면에서도 고용이 싣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내려야 된다. B컵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점차 다가줘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뭐 3번 내린다라고 했을 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천천히 내리면서 3.25 정도까지 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동향을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예고를 했었는데 관세의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 네. 물가 상승 압력도 많을 것이다. 뭐 고용에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거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건 그 영향이 좀 물가의 영향이 그렇게 많진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하려고는 또 경제학자들이나 여러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누가 지금 부담하고 있느냐면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트럼프 등장 이전에 사실 2023년, 24년 국면이 사실 인플레이션 국면이지 않습니까? 2022년 중반부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그때 장사가 잘 됐던 기업들이 이 관세의 영향을 먹고 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서 예. 아까 드리려다가 이제 못 드린 말씀 하나는 내년 6월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될 겁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인가요? 네, 파월 의장이 내년 6월에 끝나니까요. 근데 내년 6월에 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강력하게 거명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데 월러 이 사람.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 연준 이사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미셸 보우먼이랑 같이요. 근데 월러 이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은행 그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강조했던 말 중에 저는 자꾸 귀에 맴도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원타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아, 일시적이다. 네, 한 번 그냥 물가 상승률을 올렸다가 다시 물가 상승률은 돌아온다. 물가 올라가면 뭐 계속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건 돌아올까요? 물가 수준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승률을 그런 한번 올리고 수준 자체는 그냥 한번 올라간 상태에서 가면 상승률을 한번 올리고 서서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상승률 자체는. 상승률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 영향이 물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자꾸 뒤에서 뒷받침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연준 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독립성 중요하죠. 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때는 지금 너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좀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독립성이 이제 침해될 것이다. 파월 의장의 후임 크리스토퍼 월러 만약에 그분이 될 경우에 시장의 좀 신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좀 어떻게 바뀔지 조금 우려가 되는 바가 있네요.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되면 이거는 이제 달러 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최근 그래서 그런지 이미 달러는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어떻게 될지 주목을 끌고 있는데 요즘 달러 전체 흐름은 어떤가요? 네, 말씀 주셨던 움직임들,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미 성장에 대한 좀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는 유로 쪽에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리스크,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어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좀 유럽 쪽의 리스크가 완화가 좀 일부가 되면서 다시 약해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조금 더 긴 시기에서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은 연내 추가 인하 일단 단행을 할 거고요. 미국 성장이나 뭐 소비 내지는 고용 이런 것들도 추가 둔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은 달러 약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 원화 값은 좀처럼 강해지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뭐 1,380원, 90원 뭐 이들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달러 인덱스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달러 약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달러 인덱스가 점차 낮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국내 측면에서는 국내 경기가 특히 추경 효과가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 발행했잖아요. 그 영향들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에 소비 지표 측면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내수, 특히 민간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도 얘기를 할 거고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수 중심으로 성장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낼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펀더멘털은 연말 가면 갈수록 연초 가면 갈수록 조금씩 개선되는 그림일 거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약세랑 원화 펀더멘탈 그 개선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레벨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이 동반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말경 측면에서는 1,340원 정도 전망을 40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원화값이 강세를 조금 띌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사고 있나요? 혹시 환차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 원달러 환율 연말에 1,34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우리 이제 관심은 우리 금통입니다. 우리는 이제 10월인데 금통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그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못 내렸다 뭐 이런 게 있는데 10월은 우리도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나 동참할까요? 연준처럼?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내려야 될 시점,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내려야 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못 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내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말씀하신 대로 최근 들어서 뭐 추경을 하건 뭘 하건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전망치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1%입니다, 지금. 1%도 안 돼요? 네,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보통 1%대 후반이라고 보면 잠재 성장률 절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기 부진 때문에라도 금리를 좀 인하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그럼 왜 못 내렸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 불안. 환율 불안.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행은 특정한 수준의 환율을 얘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 불안,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는 집값입니다. 집값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또 가계부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 이런 걸 보는데 제가 한 번 정도 내릴 거라고 10월에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예요. 뭐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준비하고 있냐면 추석 바로 이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97 대책 나왔는데 추가 부동산 그러니까 627, 97 나왔는데 그 뇌피셜이에요. 진짜 좀 정보가 제가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한국은행에서는 그 대책이 바로 나오고 나서 금리 결정을 할 텐데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책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예. 이 대책이 누적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대책이 향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부분은 그러면 대책이 이렇게 왜 계속해서 나오느냐. 지금 앵커께서 여쭤보신 것처럼 왜 그러냐 하면 최근 들어서 서울의 중심 좀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구들에서 다시 상승폭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7 대책 나왔는데도 마포, 성수 이런 데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씩 오르고 있었는데 6.27 대책 이후로 8월 정도에 이 오름폭이 줄어들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계속 얘기하는 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랑 예.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는 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서울의 중심 구두를 중심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상한 낙수 효과가 있잖아요. 중심 비싼 데가 오르면 그것들이 덜 비싼 데를 건드리고 덜 비싼 데를 건드리고 하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상승폭이 서울 중심구들에서 올라갈 때 그것을 빨리 끊어줘야 된다는 것도 아마 정책 당국은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오고 한국은행은 금리 한번 내리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10월의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사는 사람들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좀처럼 97 대책 해도 그 집값이 안 잡혀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목해야 될 것 같네요. 또 하나 지금 가격 변수 중에서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자산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금리가 떨어지면 계속 금값은 그냥 오르는 겁니까, 오영희님? 그게? 네, 아무래도 금 같은 경우에는 국채랑 대체 관계의 자산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금은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자가 매력적이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예. 금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다. 근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실질 금리 하락은 금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외국 기관들 금값 전망을 보시면은 어때요? 네. 올해 3,400불, 3,800불 정도 범위. 3,800달러 온스당. 그리고 예. 내년도 같은 경우 4,000불까지 지금 4,000달러.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은 금에 대한 매력도가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미국 채권도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들이 미국 재정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경계감 작용하면서 미국채도 아직은 좀 선호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 평가가 됐었기 때문에 한두 주 전까지는 이제 미국채가 많이 못 빠졌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금이 좀 많이 선호가 됐었는데 아마도 금리가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의 상승 여력. 일반적으로 연말에 온스당 3,800달러, 내년엔 4,000달러를 뚫을 수도 있다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주식을 살 게 아니라 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 계속 해왔는데 워낙 비싸니까 함부로 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이렇게 올랐으니 뭐 금리 인하가 더 훈풍이 되겠네요. 네. 자산 중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금리 인하는? 아니, 금은 저도 당분간 좀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계속 기존적으로 그런가요? 저는 보는데 그래서 금 투자하실 때 뭐 골드바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골드 뱅킹을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좀 골드 뱅킹. 단위를 낮게 시작하실 수 있는 거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신데 예. 뭐 언제나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든지 자산이 오른다고 해서 한사코 오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떨까? 뉴욕 증시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 인하 예고 이런 것들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눈까지 많은 영향을 줄까요? 우리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유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도 반도체, 전력 기계, 방산 중심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연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고 내년까지도 인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또 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이제 원화나 달러 상대 가치,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점차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추가적인 또 금리 하락, 달러 약세로 작용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방산, 반도체, 전력기계 외에도 더 넓은 쪽으로도 더 넓게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네. 될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진했던 그 제약바이오 중심으로도 좀 키 맞추기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허준영 교수님 혹시 우리 증시 영향, 금리 인하가 어떻게 우리 증시에 조금 훈풍이 될지. 뭐 우리 시장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요즘에 뭐 여러 신흥 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우리 시장이 어떤 연관관계로 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이제 그 금융시장 말씀해 주시니까 실물 쪽으로는 미국에서 AI의 투자가 계속 잘 되고 AI 하다 보면 투자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 네, 이런 걸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어떤 배당 상황이 낮던 데들을 배당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금융주라던가 아니면 증권사 이런 데들이 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뭐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나.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하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연준 FOMC의 금리 인하 전망과 우리 투자 전략까지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우혜영 LS증권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이달 들어 주요국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죠. 서학개미들도 뉴욕을 떠나 국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느새 중국 증시도 정부의 민간기업 정책 지원에 힘입어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도 많은데요. 홍콩의 ETF 전문 운용사인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 모시고 중국 증시의 기회 그리고 ETF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CSOP 홍콩의 투자 운용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줄까요? 아까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는 ETF 운용사고요. 예. 지금 홍콩 중국 증시의 대표 지수들을 운용하고 있고요. ETF로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고가 한 35조 정도. 35조. 네,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60개 상품이 홍콩 증시 그리고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지금 자산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지고요. 특히 오늘 지금 ETF가 10조거든요. 10조. 그래서 거래량도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더 강조해 드릴게요. 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홍콩에서 시장 점유율 99.9%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레버리지 인버스. 네. 2배, 3배 또는 인버스 거꾸로 2배, 3배 하는 거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콩 자산 운용사로서 ETF에 이제 치중하고 계시는데 우리 투자자들 주로 이제 서학개미들이 뉴욕 증시에 많은 관심을 갖다가 요즘에는 뭐 한국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한국 증시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증시 조금 관심이 낮은데 보니까 주가가 야금야금 올랐어요. 사실 중국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도 안 좋은데 중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좀 선방, 회복세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보이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하고 그다음에 주가의 괴리 현상이라고 보이고 있죠. 과거에도 지금 중국 본토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괴리 현상이 상당히 지속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경제와 지수가. 그렇죠. 네. 2015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한 5년 주기로 한 번씩 있는데요. 한 12개월 정도 지속된 경우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이 공급해주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돈의 힘으로
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 같은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뭐 신용융자 대출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들 저번 주에 해가 중국 정부가 약간 경고성 메시지를 한번 때리긴 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진 파이낸싱 같은 경우, 근데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중장기 본토 자금이 본토 시장에 유입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장기 자금들의 성격은 누구냐면 보험사, 그 다음에 공모펀드,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 기금들이요. 그래서 보험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본토에 투자된 자금이 900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더 투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2015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 보험사의 투자 총액 대비 비중을 보면 2015년에는 한 20% 정도 육박했었는데 네. 지금은 13% 정도거든요. 투자 여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장기 자금의 유입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데 개인들의 자금은 사실은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변동성에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중장기 자금은 아무래도 기본을 받쳐주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니까요. 사실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기금들이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성장,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중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정책이 그렇게 그렇죠. 작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작년부터 계속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중장기 자본이 중국 본토에 투자되면서 자본 시장의 안정화를 굉장히 강조했었거든요. 1월 달에도 그런 투자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워서 1.7조 위안 정도가 본토 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뭐 그런 뭐 발표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유동성 장세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그렇죠. 지수와 경제 상황이 괴리되는 게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중국 증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경제가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거죠. 펀더멘탈들이. 회복될 수 있다.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아니면 테크 기업들 위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 경제의 체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끌어주는 거를 다시 한번 동반 견인할 수 있다. 그게 저는 20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2026년 지금의 이게 상승세, 회복세 그리고 2026년에 기대하는 그런 장세라면 어떤 업종들이 그 상승세, 회복세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역시 지금까지 주도한 기업들은 테크 기업이라고 보고 기업이죠, 있고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수로 한번 그 퍼포먼스 비교해 드릴게요. 네.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 38%가 올랐거든요. 38%. 네. 근데 항생 테크 지수는 지금 48%가 올랐습니다. 48%요? 네. 그리고 본토 뭐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퍼포먼스가 부진했죠. 근데 S&P 500보다는 좋았고요. 18.5%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본토에 상장된 지수들 중에 과창판 많이 들어보셨죠? 과창판, 역시 스타 테크 50 기업들. 맞습니다. 스타 50 지수라고 상해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지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가 올랐고요. 심천에 상장된 테크 지수들 창업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영어로는 차이넥스트 지수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50%가 올랐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끌어주지만 대표적으로 AI 투자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이거에 관련된 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테크 기업들의 증시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런 테크 기업들이 앞장서서 이끌어갈까요? 앞으로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실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중국 증시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직접 투자하지도 못하는 맞습니다. 증시도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홍콩 이 항생 지수를 추종하거나 항생 테크 ETF에 관심을 갖는 겁니까? 아무래도 ETF가 조금은 투자하기가 손쉽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생 테크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M7이 아닌 T10을 얘기하잖아요.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메이트원, 배달업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종목마다 중국 정부나 아니면 그 기업들의 경쟁에 따라서 약간은 폭탄들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같이 올라주긴 했었는데 누가 저기 바이두나 아니면 알리바바가 갑자기 하루에 6%가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개별 종목에서 두세 개를 고르는 것보다는 항생테크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30개. 네, 밑에 하위 종목들이 30개라서 그 종목들을 가지고 항생테크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중국 테크 산업 발전 그리고 중국 정부 주도하에서 지원들의 수혜를 가장 받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개는 종목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조금 바꿉니까? 아니면 뭐 이 지수 이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 한 번씩 하거든요. 분기별로. 대부분의 지수들이 리밸런싱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항생 지수하고 항생 CEI, 그러니까 HS CEI 지수는 몇 개 종목들이 들어갔다 빠진 게 있어요. 근데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위 종목이 30개밖에 없어서 아마도 새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빠지는 것들이 그렇게 빈번하진 않습니다. 네, 항생 테크 지수 30개 종목. 네. 결국은 테크 기업들인데 대부분 이제 AI에 치중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AI 기술 중국 뭐 우리가 매일 사실 놀라워하는데 네. 이렇게 조금 상징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우선 딥시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딥시크, 뭐 딥시크. 충격. 사실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 아니면 한국의 사용자분들은 딥시크를 사용을 못 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홍콩에서 지금 딥시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야, 그래요? 챗GPT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럼 중국의 AI 에이전트죠. 생성형 에이전트. AI. 요즘 AI 에이전트가 아주 유행이에요. 그렇죠. 예.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바이두도 자기 독자적인 AI 에이전트를 만들었고 알리바바도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네. 물론 회사의 주장이긴 하지만 성능이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중국의 AI가 조금은 더 독보적이라고 보는 게 만약에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훨씬 더 좋지만 예. 미국의 AI와 똑같은 성능을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중국의 AI는 우선 사용할 때 가격이 싸다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 네. 아, 그리고 가성비가 높다. 오픈 플랫폼으로 사용돼서 예. 다른 테크 기술과 접목이 가능하다. 음. 그렇다는 얘기는 AI가 생성형에서 나중에 물리적으로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 생성형으로 막 만든 데이터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문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율주행의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실예가 그 중국 전기차 BYD가 전 차종에 딥시크 AI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탑재하겠다. BYD가 6개월 전에 움직여서 이미 자율주행을 뭐 실행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AI가 발전되면서 물리적인 AI까지 가는 형태 그리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중국의 AI를 사용해서 새롭게 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내지 않을까 저는 좀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테크 기업들이 이익도 좀 확실하게 좀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두나 아니면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들이 늘어나면서 물론 메이트원이나 다른 것들은 배달업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가 있긴 하잖아요. 다만 영업이익도 일부 테크 기업, 저는 약간 상반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에 이제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이 ETF에서 항생테크, 홍콩 항생테크 네, ETF 가장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지수라고 그게 보시면 될 가장 것 같아요. 대표적인 ETF 관심 있는 거기에 투자하면 뭐 괜찮을까요? 다른 부분도 좀 없나요?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테크 쪽에 반도체가 집중된 테크가 있거든요. 반도체가 집중된 지수. 지수. 요거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스타 50 지수. 한국 스타 투자자분들이 잘 아는 과창판 지수라고 불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칩 제재라든가 아니면 독점 뭐 반독점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있는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SMIC가 있고요. 스믹, 그다음에 하이곤 정보기술, 하이곤. 네, 예. 그리고 이제 CPU 제조업체거든요. 예. 그다음에 너무나 요즘 각광받고 있는 캠브리콘, 캠브리콘. 네, 중국판 엔비디아가 그러니까요. 거기에 네. 포진돼 있죠. 그래서 중국이 반독점 규제를 하든 아니면 미국이 칩 제재를 하든 반사적인 이익을 왜냐하면 국산 대체화 테마라 맞아지기 때문에 네. 그 종목들 특히 그 지수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홍콩 항생테크 ETF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내 운용사도 중국 관련 ETF를 똑같이 팔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미래에셋이나 뭐 삼성도 네.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ETF를 많이 홍보를 하고 매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홍콩 거래소에 이 상장된 ETF를 선택해야 될 어떤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나와 있는 상품들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테크는 대표 지수니까 네. 지수를 추종하죠. 네. 근데 한국에 이제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로보틱이라든가 좀 테마 형태로 나온 상품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들이 선택하실 상품이 더 많은데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홍콩에 거래되고 있는 ETF는 저희 항생테크 같은 경우엔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뭘?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우선 매수, 매도, 호가,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좁다는 얘기죠. 스프레드가 좁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량이 들어갔을 때 시장가로
들어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괴리가 그다음에 적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10조짜리 ETF는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ETF도 제 생각에는 1조를 넘어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와는 거래량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지금 아직은 홍콩 주식들이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잖아요. 예. 다만 홍콩이 더 좋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때 홍콩 달러로 내가 그 통화를 전환한 다음에 개별 종목과 ETF를 같이 집어넣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 알리바바를 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는 알리바바가 포함된 ETF를 살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예. 다른 건 구조적이거든요. 왜 구조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국의 ETF 운용사가 운용을 잘못해서 절대 아니고요. 예. 홍콩과 한국의 시차 그리고 홍콩과 한국의 증시가 열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홍콩과 한국이 휴장일이 다르죠. 휴장일이 개장일이 다르니까. 다르고요. 그런 네. 것 때문에 ETF는 홍콩 증시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한국은 닫아 있고 그런 측면이 홍콩 증시는 닫아 있는데 알리바바는 움직이지 않는데 하위 종목은 ETF는 열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ETF가 구조적인 거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런 괴리가 있는 거죠. 수수료는 조금 우리보다 수수료는 좀 비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수료는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ETF 피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는 뭐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ETF 수수료가 그렇죠.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저 투자자 입장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ETF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지수를 제일 잘 추종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충실히 지키는 상품들이 홍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CSOP 아까 설명을 하면서 레버리지 인버스의 1등이다. 뭐 99%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왜 삼성전자 두 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와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하는 인버스를 내놓았잖아요. 네. 그게 5월 말인가 6월인가요? 6월 10일 수익률이 어떤가요? 지금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100 지금 5% 수익률이거든요. 105%, 상장하고 인버스. 나서 두 배 레버리지 경우에는 지금 3개월이 됐잖아요. 네. 네, 수익률이 105%. 그래요? 네. 근데 인버스까지 내놨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그 2배로 마이너스 2배로 추정하는 인버스 상품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거? 그렇진 않은데요. 이제 저희가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전문 개인 투자자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상품들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매도라든가 예. 아니면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없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한돼 있잖아요. 저희한테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ETF가 그걸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을 고안한 게 굳이 가격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해징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저희가 삼성전자 본주에 내 자산이 뭐 50% 정도 들어 있을 때, 근데 나는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이 있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상관없는 대외적인 리스크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영향을 받을 때, 그렇게 되면 인버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해징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안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파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매수 매도 비용이 있죠. 시간 관계상 짧게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 많이 만나는데 해외 투자자들, 홍콩의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보는 눈,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을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정책 친화적인, 증시 친화적인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좀 신뢰합니까?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우선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홍콩 투자자들 네. 그리고 또 본토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 사실 본토 투자자들한테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캐피탈 컨트롤 때문에 그 상품들이 본토의 QD 쿼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저희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희나 아니면 다른 중국계 본토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네.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곧 출시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이제 본토 투자자들, 특히 홍콩 투자자들 관심이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굳이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면 저희가 삼성전자를 론칭하는 시기가 삼성전자 그때 갑자기 그때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홍콩에 출시하면서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절묘했네요. 그게 혹시나 한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홍콩에서 ETF 전문 운용사인 CSOP 자산운용의 이재충 상무, 이 중국 시장, 홍콩 시장,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보는 눈까지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미 연준이 내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 들어 첫 금리 인하가 되는데요. 관심은 금리 인하의 장기 사이클이 시작되는지 여부죠. 연내 나아가 내년까지 몇 차례 더 낮출지가 관심사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어느 자산이 혜택을 볼지 투자자들도 조마조마한데요. 지금까지는 신흥시장과 금이 먼저 웃었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